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대 중국사의 여러 문헌 속에서 발견되는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술수, 그리고 잔꾀와 속임수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접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말을 매우 잘 다루는 것은 물론 말 타는 솜씨도 아주 뛰어난 초나라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초왕의 신하들은 그의 재주를 시기하여 왕에게 그를 천거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작거리에 나가 자신이 귀신같이 사슴을 잘 잡는다고 소문을 내었다. 이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느낀 왕은 그 사람의 사슴 잡는 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같이 사냥터로 나갔다. 그자는 말에 능숙하게 올라타 비호같이 말을 몰아 사슴을 간단히 사로잡았다. 왕은 그의 사슴 쫓는 재주를 칭찬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신하들이 자신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저작거리에서 자신이 말을 잘 다룬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대신 사슴을 잘 잡는다고 말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 자기 눈에 티끌은 보이지 않는 법이다. 전국시대 한나라의 공손홍이 폭정을 일삼던 폭군을 피하여 월나라로 망명했다. 그리고 월나라의 풍속에 따라 머리카락을 자르고 월왕의 기마대장이 되었다. 한나라의 군대에서 말단부대의 대장을 하고 있었던 그의 형 공손이는 사람을 보내 동생에게 의절을 선언했다. 야만인의 풍속을 따르는 동생을 더 이상 형제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공손홍은 이렇게 형에게 말을 전했다. 저는 기껏해야 머리카락을 자른 것뿐이지만 형님은 그 목을 내걸고 폭군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눈에 티끌도 못 보고 남의 옷자락에 묻은 지푸라기나 탓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후 형 공손이는 진나라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 거짓 정보를 흘려적을 필요하게 만들어라. 남북조 시대 북조의 마지막 왕조인 북주의 정권을 장악한 양견은 수나라를 세운 후 정력적으로 정치에 임해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한편 남조의 마지막 황제 진숙보는 밤낮으로 주색과 유흥에 빠져 정사를 등한히 하고 있었다. 문제 양견은 고경에게 진나라를 멸할 계책을 물었다. 고경이 대답했다. 강남의 수학기에 출병을 해서 진나라를 친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면 저들은 분명히 수학을 포기하고 우리의 공격에 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출병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짓 정보를 몇 년을 계속하여 흘리면 그들은 제때에 수학을 못해 식량난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거짓 정보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우리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군대가 갑자기 장강을 건너 공격하면 적은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는 양식을 우리처럼 토굴에 저장하지 않고 갈대나 대나무로 엮은 창고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매년 몰래 사람을 보내 창고에 불을 질러버리면 진나라의 국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양견이 머뭇거리자 문제의 부인인 독고왕후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호랑이를 탄 이상 도중에 내리면 잡아먹힐 것이니 최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남편을 격려하였다. 후세에 이 말은 기호지세란 말로 알려지게 되었다. 문제는 고경의 계책을 받아들여 무려 7년 동안이나 준비를 한 끝에 588년 겨울 마침내 진나라 토벌에 나서 남조 최후의 왕조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주저하지 말고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느 마을에 무례한이 한 명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싫어하였으나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만 지냈다. 어느 날 그 무례한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하여 그의 행패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말리면서 말했다. 저 무례한은 머지않아 자멸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나 이웃 사람은 끝내 이사할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행패를 부리게 된다면 나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이 두려워 떠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진마차에 가족을 태우고 마을을 떠나 버렸다. 다음 날 이사간 이웃 사람을 말리던 사람은 무례한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래서 예현이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 미세한 징조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월나라는 오나라를 쳐서 이긴 후에 다시 진나라를 공격하겠다며 초나라의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초나라의 사관으로 있는 의상이 초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월나라는 오나라를 쳐서 이겼지만 정예병은 전멸했으며 갑옷으로 무장한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월나라가 우리나라의 군대를 청하는 것은 진나라를 꼭 치겠다는 것보다 자신들이 피폐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왕께서는 오히려 이 기회에 월나라를 공격하여 그들이 취한 오나라의 땅을 나누어 갖는 것이 현명한 방책일 것입니다. 초왕은 이 조언에 따라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를 공격했다. 월나라 왕이 크게 노하여 군대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대부 문종이 간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용사들은 거의 전사했고 장수는 부상을 당했으며 군량도 다 떨어지고 쏠 화살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초나라와 싸움을 해보았자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초나라 왕에게 땅을 조금 떼어주고 화해를 청하시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월왕은 이 말을 옳다고 여겨 노산 북쪽 500리 사방의 땅을 잘라 초나라에 보내고 화해를 청했다. 인재를 구하는 법. 아기는 위나라 문우 때의 장수인 악양의 후손으로 지혜가 높았으며 병법에 뛰어났다. 일찍이 조나라에 등용되었으나 그를 기용하였던 무령왕이 사구의 난에서 굶주려 죽자 아기는 조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다. 한편 연나라에서는 쾌왕이 정치를 게을리하여 재상자지와 태자평 사이에 내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 틈을 타서 제나라의 군대가 연나라를 기습하여 자지와 평을 죽이고 나라를 짓밟았다. 이때 쾌왕은 자결하였다. 쾌왕을 이은 소왕은 이 일에 분개하여 제나라의 원수를 갚으려고 벼르었으나 국력이 약한 당시의 연나라로서는 제나라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이에 소왕은 널리 인재를 모으고 국력을 배양하여 선왕의 치욕을 씻고자 했다. 그래서 소왕은 중신 곽괴에게 인재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곽괴가 왕에게 아뢰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천금을 신하에게 주면서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 신하가 천리마를 사려고 가보니 이미 천리마는 죽어버렸기에 500금을 주고 죽은 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노하자 그 신하는 죽은 말도 사왔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천리마를 가진 사람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곧 천리마가 당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년이 채 못되어 과연 천리마가 세 필이나 당도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참으로 현명한 인재를 구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신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보다 더 어진 인재들이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이에 소왕이 곽괴를 스승으로 삼고 새로 저택을 지어하사 하자 소문을 듣고 인재들이 다투어 몰려왔다. 명장 아기도 이때 위나라를 떠나 연나라 소왕에게 기용되었다. 그리고 연나라의 군대를 끌고 제나라를 멸망일보 직전까지 몰아넣었으니 소왕은 진정으로 천리마를 얻은 셈이었다. 자기 머리는 자기가 깎지 못한다. 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무당이 아무리 주술에 신통하더라도 자기에게 닥치는 화를 미리 알고 물리치지는 못하는 법이다. 점쟁이가 아무리 점을 잘 쳐도 자기 자식이 언제 무슨 장사를 해야 돈을 잘 벌지 알아내지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담은 이같이 이른다.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값비싼 옷을 팔려고 해도 작물이 아닌가 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으며 선비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아무리 제덕을 쌓은 선비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산간벽지에 은거하고 있다면 마을의 농부나 나무꾼만도 못한 것이다. 이 속담은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재능이 있더라도 그를 천거해줄 사람이 있어야 크게 쓰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편작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명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으며 또 관중과 같은 뛰어난 인물도 포수기 추천을 받고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다. 꾀병으로라도 적을 속여 방심하게 해야 한다. 조조의 손자 위주조예는 병으로 죽기에 앞서 사마의를 불러탭으로 삼고 조상을 대장군으로 삼아 8세의 어린 아들 조방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조씨와 사마씨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조상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처음에는 사마의를 어른으로 대접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사마의의 병권을 박탈하였다. 조상이 세력이 날로 강해지는 것을 본 사마의는 병을 일컫고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들 사마사에게 친위군이 지휘권을 장악하게 하여 정세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한편 조상은 병을 일컫고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사마의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신복 이승을 형주자사로 파견하면서 사마의에게 부임인사 겸 병문안을 하면서 사마의의 동정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사마의는 이승을 속여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마의는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이승이 들어오자 하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키는 척했다. 이승이 문안 인사를 하자 그 말을 못 알아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을 하였다. 잠시 후 하녀가 죽 한 그릇을 들고 오자 사마의는 그 죽을 줄줄 흘리면서 마시고는 아무 말 없이 고통스러운 듯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기막힌 연기는 이승의 눈을 완전히 속이고도 남았다. 이승은 돌아가서 조상에게 사마의의 병은 이미 매우 깊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승의 보고를 받은 조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249년 정월의 일이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조상은 위주 조방을 모시고 낙양성 남쪽 교회에 있는 명제즉 조예의 무덤인 고평왕릉에 참배를 갔다. 칼날을 갈며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마에는 비밀리에 조직해둔 결사대 3,000명을 이끌고 위주 조방과 조상이 자리를 비운 수도 낙양을 제압했다. 이어서 낙양 인근의 요충지를 장악한 다음 조상의 죄를 고발하는 조서를 발표하였다. 사마의 쿠데타는 멋지게 성공하여 군이 지휘권을 빼앗긴 조상과 그의 일당은 토멸되었다. 역사는 이 쿠데타를 고평릉 사변이라고 부른다. 이 사변을 계기로 위나라의 정치적 실권은 사실상 사마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년 후 사마의가 죽자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 형제가 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은 위주로부터 강제로 선양을 받아 서진이 무죄가 되었다. 강한 적은 약해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초나라가 진나라를 치자 오나라는 진나라와의 약조에 따라 진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병했다. 초나라와 오나라의 양군은 30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열흘이나 비가 계속하여 내리다가 밤이 되니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초나라의 사관으로 있는 의상이 장군 자기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열흘 동안 비가 퍼붓는 사이에 적은 우리 몰래 진군할 준비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오나라 군사들이 머지않아 쳐들어올 것이니 서둘러 그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군 자기가 의상에 말을 옳게 여겨 진영을 가다듬고 있는데 채정비를 마치기도 전에 오나라 군사가 쳐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초나라 군대의 진영이 정연한 것을 보고 군대를 물려 되돌아갔다. 이때 의상이 장군 자기에게 즉시 오나라 군대의 진영을 공격할 것을 진언했다. 오나라 군사들은 아군을 치기 위해 행군해왔다가 다시 돌아갔으니 왕복 60리를 행군한 셈입니다. 복귀하면 장수들은 휴식할 것이며 병사들은 식사를 하고 잠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30리만 행군하여 적 진영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피로에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장군 자기는 의상의 진언에 따라 즉시 행군하여 오나라의 진영을 급습하니 오나라 군대는 갑옷을 채 갖추어 입기도 전에 초군이 칼날에 죽거나 다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대패한 오나라의 군대가 전장에서 물러나 진나라는 무사할 수 있었다. 사이가 나쁜 자를 없애는 방법. 중상국에 가난한 공자가 있었다. 그의 말은 제대로 먹이지 못해 무척 야위었으며 술에도 변변치 않았다. 왕의 근신 가운데 이 공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왕께 공자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말도 야위었으니 말 먹일 사료를 좀 내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근신은 그날 밤 사람을 시켜 몰래 왕의 사료 창고에 불을 질렀다. 왕은 사료를 내려주지 말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공자가 저지른 소행으로 생각하고 공자를 죽여버렸다. 사람들은 보상이 있어야 움직인다.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치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부 문종에게 물었다. 문종은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래서 궁궐의 한 누각에 불을 놓았는데 시위 군병사 몇 명을 빼놓고는 누구 하나 달려와서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문종은 불을 끄다가 죽은 자는 싸움터에서 전사한 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적에게 항복한 자와 같은 벌을 내릴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앞다투어 현장에 달려와 불을 껐다. 이때서야 구천은 어떻게 해야 오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을지 깨닫게 되었다. 한편 이회는 위나라 문우의 신하로서 상지의 태수가 되었는데 백성들의 활솜씨가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표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힘든 소송 사건은 두 사람에게 화를 쏘게 하여 관역을 마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활쏘기 연습에 열중하여 쉴 줄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나라와 싸움이 벌어져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는 모두 백성들의 활솜씨가 뛰어난 덕분이었다. 윗사람의 애증을 살핀 후 말하고 행동해야 살 수 있다. 옛날 미자아라는 미소년이 위나라 영공의 총애를 받았다. 어느 날 미자아의 모친이 병이 났다는 전갈이 오자 놀란 미자아는 왕의 명령이라고 속여 영공의 수레를 타고 궁을 나가 모친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위나라의 법률에 남몰래 왕의 수레를 탄 자는 발꿈치를 자르는 월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영공은 미자아를 칭찬하며 말했다. 효자로다. 어머니를 걱정한 나머지 발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각오하고 수레를 타고 나갔구나. 어느 날 미자아는 영공과 더불어 과수원을 거닐다 복숭아 한 개를 따서 한 입 먹어보았는데 맛이 참 좋았다. 그래서 미자아는 먹던 복숭아를 영공에게 바쳤다. 영공은 미자아는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맛있는 복숭아를 먹다 말고 그것을 나에게 바쳤구나 하고 감격했다. 그러나 미자아의 용색이 점차 쇠퇴하여 영공의 총애가 식자 영공은 그에게 벌을 주며 말했다. 이놈은 지난날 왕명이라고 속이고 과인의 수레를 몰래 탄 적이 있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적이 있다. 미자아의 행동은 처음과 나중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전에는 군주에게 칭찬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에 대한 군주의 총애가 식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군주의 마음에 애정이 있을 때는 그 지혜가 군주의 뜻에 맞아 더욱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군주의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을 때에는 같은 지혜라도 군주의 뜻에 맞지 않아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윗사람을 설득하려는 자는 윗사람의 애증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다. 평범한 말이 오히려 요긴하다. 춘추시대에 백낙이란 말 감별의 전문가가 있었다. 그는 여러 무리의 말 가운데에서 천리마, 즉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을 만큼 빠르고 튼튼한 말을 귀신같이 골라내었으며 말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병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 말들의 상태를 보고 그 말의 쓰임새, 즉 군사용으로 쓸 것인지 사람이 타고 다닐 만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일만 시켜야 하는 느리고 둔한 말, 즉 노마인지 구별해내었다. 이런 백낙에게 말 장사꾼들이 가르침을 자주 청해왔다. 백낙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천리말을 감별하는 법을 가르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노말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왜냐하면 천리말은 대단히 귀했기 때문에 매매가 거의 없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노말은 그 수가 많으므로 날마다 매매가 이루어져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서에는 평범한 말이 오히려 요긴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는 아는 척하면서 고상하게 말해도 아무 실속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양주의 아우인 양포가 어느 날 흰옷을 입고 외출했는데 비가 심하게 내리자 옷이 더럽혀질까 염려되어 친구 집에 들러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양포가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개가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심하게 짖어대므로 양포가 노해서 주인도 몰라본다고 소리치며 발로 차려고 했다. 그러자 형 양주가 이렇게 말하며 양포를 말렸다. 때리지 마라. 너도 이 개와 같이 잘못 짖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개가 어디서 검댕을 뒤집어 쓰고 검은색으로 돌아온다면 너 또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양주의 이 말은 사람이나 사물을 단지 밖으로 나타난 것만을 보고 그 내용을 단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겉만 보고 속도 같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양포지구, 즉 양포의 개라고 불렀다. 부에는 한계가 없다. 제나라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관중은 이렇게 답했다. 먼저 물의 경우를 보면 우물은 그 물이 마를 때를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경우에는 부가 충분했을 때가 그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부의 한계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리한 상황이 될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이긴다. 서기 200년 관도의 대전에서 조조에게 패한 원소가 죽고 막내 아들 원상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주의 장관이 되자 장남 원담과 원상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조조는 이 틈을 타서 원씨 형제들을 공격했다. 하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강했다. 조조가 공격을 가해오자 싸움을 멈추고 단결하여 대항했기 때문이었다. 조조의 책사곽가가 계책을 내었다. 본래 원씨 형제들 사이에 내분이 있었으나 우리의 공격이 오히려 그들을 단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가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 서로 피폐해질 때를 기다려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일단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곽가의 계책에 따라 조조는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머지않아 원씨 형제들을 멸했다.
장탕의 처신술과 처세술. 한나라 무제 시기 어사대부의 벼슬까지 오른 장탕의 아버지는 장안의 하급관리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하면서 어린 장탕에게 집을 보라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 쥐가 부뚜막에 놓여있던 고기를 물고 간 것이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장탕을 매로 때렸다. 그러자 장탕은 쥐구멍을 파헤쳐 남은 고기와 함께 쥐를 끌어내어 때리고 쥐 재판을 열었다. 우선 영장과 진술서를 작성하고 논고와 구형을 하고는 쥐와 증거물인 고기를 앞에 놓고 판결문을 읽더니 쥐를 책형에 처했다. 이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그 판결문이 마치 사법관이 지은 것처럼 한자의 흠도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장탕에게 관청에 판결문을 쓰게 했다. 장탕은 결코 자신의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람을 교묘하게 움직이는 재주가 있었다. 이후 장탕이 관직에 등용되자 특유의 겸손하고 친화적인 태도로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중히 대했다. 장탕은 판례가 없는 안건을 무죄에게 보고할 때에는 미리 자신의 안을 준비해서 함께 제출했다. 그리고 무죄가 자신의 안을 제가하면 뒤에 판결 근거가 되도록 법령집에 기재했다. 이리하여 장탕은 무죄에게 총명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판결문을 상주했으나 무죄의 꾸중을 들을 때는 장강은 즉각 죄를 빌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방금 꾸중하셨던 조항에 관해서는 제 아랫사람 아무개가 똑같은 취지로 반대했습니다. 하오나 어리석은 저는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그럴 때마다 장탕의 잘못은 불문에 붙여졌다. 이와 반대로 안건을 건의해서 무죄의 칭찬을 들을 때에도 역시 부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닙니다. 제 부하인 아무개가 저에게 말한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탕은 부하를 칭찬하면서 자신은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 사건을 부하 판관에게 맡길 때는 무죄의 의향을 가장 먼저 살폈다. 즉, 무죄가 중죄에 처할 것 같은 사건은 평소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자에게 맡기고 무죄가 죄를 용서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은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자에게 맡겼다. 또 재판에 붙여진 자가 권세를 떨치고 있는 실력자라면 법을 억지로 적용시키면서까지 죄상을 꾸몄다. 만일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 자라면 배려해줄 것을 무죄에게 건의하여 번번이 뜻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무죄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진 그는 드디어 어사대부로 승진했다. 한참 뒤 장탕은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을 받아 무죄로부터 죄상을 추궁받았으나 그는 그때마다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침내 무죄에게 바친 최후의 상소문에도 불구하고 벌을 면할 길이 없자 장탕은 마침내 자살했다. 죽은 뒤 무죄의 명에 따라 감찰관들이 그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온 재산이 고작 500금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복록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무죄는 사건을 다시 조사한 뒤 그를 모함한 세 사람의 관리를 죽였다. 또한 승상도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 무죄는 장탕을 잃은 것을 매우 후회했으며 그의 아들 안세를 승진시키는 것으로 용서를 빌었다. 미리 실력을 길러야 한다.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는 사람이 활을 들고 화살을 쏘려고 자세를 취한다면 겁이 많은 사람이라도 활 쏘는 사람 앞에 서서 관역을 들 것이다. 그것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면 결코 관역을 빗나가는 일이 없으며 또 실수로 사람을 쏘는 일이 절대로 없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애가 활을 들고 화살을 쏘려고 하면 어머니라 하더라도 달아나서 화살을 피할 것이다. 이런 예를 들면서 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또 쓰일 생각이라면 평소에 그만한 실력을 길러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진나라의 중행문자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달아나다가 어느 고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그를 따르던 시종이 이렇게 아뢰었다. 이 고을의 관리는 공자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중행문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지난날 음악을 즐겼을 때 그는 나에게 검은고를 보내주었고 또 내가 패옥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패옥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이렇듯 그는 내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나를 잡아들임으로써 나를 잡으려는 군주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 것이니 그것을 두려워하는 바이다. 결국 중행문자는 일각을 지체하지 않고 그 고을을 지나쳐 안전한 지역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관리는 문자를 잡지 못하고 대신 문자를 따르던 짐수레와 재물을 몰수하여 진나라의 군주에게 바쳐 칭찬을 들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장래의 큰 이익을 생각해라. 감지자라는 사람은 송나라의 거상이었다. 어느 날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옥덩어리인 바곡의 진가를 모르고 100금에 팔려는 사람을 만났다.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나타나서 값이 올라갈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감치자는 바곡을 살펴보는 체 하더니 일부러 땅바닥에 돌 위에 바곡을 떨어뜨려 바곡을 훼손시켰다. 그리고 감치자는 배곡의 주인에게 사죄한 후 즉시 100금을 지불하고 흠인한 바곡을 사들였다. 그는 훼손된 곳을 다듬고 갈아서 빛이 영롱하게 나는 옥으로 만든 다음 이것을 다시 팔아 1000금의 거금을 벌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괜히 한 것이 아닌가 하고 후회한다. 그러나 참된 현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감치자라는 사람처럼 때에 따라서는 당시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장래에 큰 이익을 내다보고 실행하는 것이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살 수 없다. 은나라의 주왕을 섬겨 그 학정을 도운 영신, 즉 아첨을 잘하는 간신이었던 숭우와 올해는 주왕의 비위를 잘 맞추었으므로 자신들이 처형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왕이 결국 주나라의 무왕에게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은나라의 비간과 오왕 부차의 신하인 오짜선은 그들의 군주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전에 그들 자신이 군주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말하자면 앞에 두 사람은 군주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첨하여 군주를 기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뒤에 두 사람은 상황 판단은 잘하고 있었지만 군주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지는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일과 상황을 잘 판단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필 수 있어야 진정한 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융통성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 정나라의 시골에 살던 변자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아내가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편은 지금 입고 있는 바지 그대로 만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는 새 천을 잘라 헌 바지처럼 구멍을 뚫고 해진 것처럼 누벼 바지를 만들었다. 정나라의 시골 사람이 수레에 멍에를 주었는데 그 이름을 몰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니 멍에라는 것이었다. 잠시 후 멍에 하나를 또 주어 다시 이름을 물어보니 또 멍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시골 사람은 같은 물건이 이렇게 흔할 리가 없으니 사람들이 분명히 촌사람이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과 큰 싸움을 벌였다. 정나라 사람이 시장에서 팔려고 돼지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격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무뚝뚝하게 길은 멀고 해가고 질 텐데 무슨 여유가 있어 당신과 한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소라며 갈 길을 계속 갔다. 위나라에 활로 새를 쏘아잡는 사냥꾼이 있었다. 어느 날 새가 매우 가까이 날아와 앉았다. 사냥꾼은 활을 내려놓고 새끼줄로 새를 잡으려고 새에게 몰래 다가갔다. 그러자 눈치를 챈 새는 놀라서 날아가 버렸다.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고 활을 쏘아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정나라의 시골에 사는 을자라는 자의 아내가 저자에 나가 자라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강가를 지날 때 자라가 몹시 목이 마르리라 생각하여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자라는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다. 노나라의 한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른이 마시면 자기도 마셔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마셔댔다. 그러다 어른이 술을 이기지 못하고 토해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리해야 되는 줄 알고 토해내었다. 정나라에 차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신발을 사려고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 발에 치수를 재어 종이에 적었다. 그런데 장에 와서 신발을 사려고 종이를 찾으니 깜빡 집에 두고 온 것이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 종이를 찾아 다시 장으로 왔으나 장은 이미 파의 신발을 살 수가 없었다. 발길질을 잘하는 말을 가려내는 법. 춘추시대에 백낙이라는 이름의 말 감별의 전문가가 있었다. 백낙이 두 제자에게 발길질을 잘하는 말을 가려내는 법을 가르쳤다. 이 두 사람은 조나라 간자의 마국간에서 여러 말을 보살피게 되었다. 이 중 한 제자가 어떤 말을 가리키며 이는 뒷발을 차는 버릇이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을 살펴보고 나서 말의 엉덩이를 3번이나 때렸지만 말은 발을 차려고 하지 않았다. 먼저 말한 제자가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하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니세. 이 말을 자세히 보게. 어깨가 굽어서 힘이 없고 앞무릎에 마디가 부어있지 않은가. 발길질을 잘하는 말이 뒷발로 찰 때에는 전신의 무게를 앞발에 모으고 뒷발을 들게 마련인데 이렇게 무릎이 부어있기 때문에 뒷발을 들 수 없는 것이네. 자네는 발길질을 잘하는 말을 잘 골라내었지만 무릎을 감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툰 것 같네. 이 말을 전해 들은 한 현자가 이렇게 평했다. 인간만 사도 이 말의 앞발과 같이 그 힘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 중심점의 말에 무릎과 같은 고장이 있다면 난사를 그르치게 된다. 이는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민첩한 원숭이도
우리 안에 갇히면 느릿느릿한 돼지나 다를 것이 없으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불리한 정세에 처한다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법이다. 간접 접근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송나라의 한 관리가 송나라의 어린 군주를 섭정하고 있던 모후의 자문역으로 중용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세도가 만만치 않았던 이 관리는 날개를 하나 더 달아 송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의 정상에 서게 되었다. 어느 날 백규라는 사람이 이 관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주군께서 지금은 어리시지만 언젠가는 장성에서 친히 정사를 보시게 되면 공은 자연히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주군은 나이는 어리지만 명예심이 강한 분이시니 제가 이웃나라들에게 부탁해서 주군의 효성을 칭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주군은 효자라는 칭찬에 우쭐하여 더욱 모후의 말에 따를 것이며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모후의 뜻에 따라 만사를 공에게 위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께서는 주군이 성장하더라도 관직을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께서는 언제까지나 정권을 잡고 송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짜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군주 행세를 하고 있던 권신 지백이 구유국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구유국의 국경을 넘어서면 길이 험난하고 지형이 복잡해서 잘못해서 군대가 길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백은 꾀를 내어 거대한 종을 만들어 구유국의 군주에게 이 종을 기증하겠다고 전했다. 구유국의 군주는 매우 기뻐하며 이 종을 나라 안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국경에서 도성으로 이르는 험난한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려고 했다. 이에 적장만지라는 신하가 반대하면서 아뢰었다. 안 됩니다. 모름지기 이처럼 거대한 선물을 보내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백 같은 큰 나라의 군주가 우리 같은 소국에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방심하게 해놓고 종을 운반하느라 넓혀놓은 길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결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큰 종이 탐난 구유국의 군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종을 받기로 했다. 그러고는 종을 실은 큰 수레가 쉽게 올 수 있도록 좁은 길을 넓히고 험한 길을 뚫는 공사를 시작했다. 적장만지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옆나라로 도망갔다. 이로부터 7개월 후 구유국 군주는 종을 만져보기는커녕 넓어진 길로 쳐들어온 지백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다. 사람은 저마다 할 일이 따로 있다. 제나라의 경공이 소해라는 곳을 유람하는데 전령이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다. 재상 안녕이 위독합니다.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경공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자 또 다른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같은 소식이었다. 경공이 말했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빨리 번차에 수레를 메고 한추에게 말을 부리게 하여라. 번차는 경공의 말이었으며 한추는 뛰어난 기수였다. 경공이 수레에 올라 수백 보를 달렸는데 마음이 조급한 경공은 한추가 말을 느리게 몬다고 생각하여 손수 고삐를 잡고 말을 몰았다. 그런데 수백 보쯤 더 가서는 말이 너무 늦게 달린다고 생각하여 수레에서 내려 뛰어갔다. 경공은 한추라는 명기수가 번차라는 준말을 몰고 있는데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신이 수레에서 내려 뛰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잡히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도둑질이 없어지지 않는다. 초나라 남쪽 지방의 여수라는 강에서 많은 사금이 산출되고 있었는데 강으로 내려가 사금을 몰래 채취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조정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금을 훔치다 체포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시장거리에 효시하겠다는 금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사금을 훔치는 자들은 줄지 않아 목이 없는 시체가 강물을 막아버릴 정도였다. 형벌 가운데 목을 잘라 시장거리에 효시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사금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계중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어느 사람에게 너에게 지금 당장 100만 금을 주겠다. 그러나 너도 너의 목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결코 100만 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100만 금은 큰 돈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목을 자르는 형벌을 내리더라도 사금 도둑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반드시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100만 금을 주겠다고 해도 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리에 맞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중상국의 재상,
악지가 술의 100대를 거느리고 조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식객 중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가 있다고 하는 한 식객을 뽑아 짐꾼과 하인들을 단속하게 하였다. 그런데 가는 도중 행렬이 질서가 없어졌으므로 악지가 그 식객을 책망했다. 내가 너의 지혜를 인정하여 짐꾼과 하인들을 단속하라고 한 것인데 이와 같이 행렬이 어지러워졌으니 어찌 된 일인가? 단속을 맡은 그 식객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재상께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면 사람을 복종시킬 만한 위력과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상의 식객 가운데 가장 지위가 낮고 나이도 어립니다. 젊은 사람이 연장자를 단속하고 신분이 낮은 자가 권한을 행사할 때는 상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명령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행렬이 어지러워진 까닭입니다. 저에게 일 잘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목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비슷한도 세력을 견제시키면 군주의 총명이 흐려진다. 위나라의 사군은 대부인 여의를 중용하고 있었으며 세이라는 부인을 매우 사랑했다. 그런데 사군은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총애를 믿고 전행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즉, 여의가 정치를 전단하여 자신의 눈을 가리고 민심을 은폐할 것을 두려워했으며 세이는 정치와 인사에 개입하고 내전에서 분란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대비책을 궁리한 끝에 박의라는 신하를 중용하여 여의를 견제하도록 했으며 위의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아 세이를 견제하도록 유도했다. 사군은 이렇게 하면 그들이 서로 견제하여 큰 탈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군이 박의와 위의를 내세워 여의와 세이가 자신의 총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맞는 판단이었으나 그 방법은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신분이 천한 사람도 거리낌 없이 여의와 같은 귀인을 비판하고 아랫사람도 기탄 없이 세이에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해야 좋은 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세력이 비슷한 자를 내세워 한쪽을 견제하도록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어느 한쪽에 가담함으로써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신하의 수를 더욱 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군주의 총명이 신하에 의해 흐려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을 천거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귤이나 유자나무를 심은 자는 맛있는 열매를 먹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나 가시나무를 심은 자는 나무가 자라면 그 가시에 찔리게 될 것이므로 함부로 사람을 천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진나라 중모의 현령자리가 비게 되자 평공이 조무에게 물었다. 중모는 우리 진나라의 팔이나 다리같이 중요한 곳이며 도읍인 한단의 어깨와 같은 요충지이다. 따라서 과인은 그곳에 훌륭한 현령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그대의 의견은 어떤가? 그러자 조무는 평공에게 형백자를 추천했다. 의아하게 생각한 평공이 형백자는 그대의 원수가 아닌가 라고 말하며 연유를 물었다. 조무는 사람을 천거하는 데 있어 공과 사를 혼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평공이 다시 재무 대신에는 누가 적합하겠느냐고 묻자 조무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자리는 신의 자식이 적임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다. 옛말에 남을 천거함에 있어 원수라도 상관치 않아야 하며 가까운 자를 천거함에 있어 비록 자식이라도 상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무는 이와 같이 공사를 명확히 구별하여 공평히 사람을 천거했는데 그가 천거한 사람은 모두 46명이었으며 한 명 한 명이 진나라의 일꾼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조무가 죽자 모두 훌륭한 지위에 오른 그들이 그를 조문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유한 사람이 머슴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 품삯을 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은 머슴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우해야만 머슴이 힘을 다하여 꾀를 부리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일을 마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머슴이 열심히 김을 메고 힘을 다하여 밭갈이를 하는 것은 고용주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부유한 사람이 머슴을 고용하여 후히 대접하는 것과 머슴이 전력을 다하여 일을 하는 것은 양편이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현인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사를 처리함에 있어 이익으로서 그 마음의 근본을 삼는다면 먼 미개한 월나라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고 손해로서 그 근본을 삼는다면 친밀한 부자 사이도 멀어져 원망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가장 그리기 쉬운 그림. 왕을 위해 그림을 그리겠다는 화가가 있었다. 왕이 화가에게 물었다.
어떤 그림이 가장 그리기가 어려운가? 개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리기가 쉬운 그림은 무엇인가? 귀신입니다. 개나 말은 사람들이 항상 눈앞에 보고 있는 짐승이므로 반드시 똑같이 그려야 사람들이 잘 그린다고 말하지만 귀신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그려도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 쉽다고 말한 것이다. 이 화가는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렴풋이 듣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일에서 유언비어와 거짓말이 싹트는 것이다. 사람을 표신하지 않게 추천해주는 방법. 춘추시대 한나라의 재상 장견이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차도가 없었다. 그러자 공승무정이란 관리가 그에게 문병을 가 30금을 바치면서 자기를 왕에게 장견의 후임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장견도 공승무정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왕에게 추천해줄 생각이었으나 왕이 눈치를 채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 어느 날 군주가 친히 문병을 와서 장견에게 물었다. 만일 그대가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난다면 누구를 그대의 후임으로 기용하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장견은 이렇게 대답했다. 공승무정은 능력도 뛰어나고 국법을 존중하며 군주를 두려워하고 있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시간은 인품도 훌륭하고 백성들로부터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어 어디를 가더라도 그에 대한 칭찬의 말뿐입니다. 하지만 능력에 있어서 공자시간은 공승무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심을 얻고 있다는 것은 왕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며 왕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었다. 장견은 겉으로는 공자시가를 추천하는 체 하면서 은근히 공승무정을 청구한 것이었다. 과연 한왕은 장견이 죽은 후에 공승무정을 장견의 후임 재상으로 임명했다. 웃음 속에 감춘 칼을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을 해칠 뜻을 품고 있다면 겉으로는 웃는 낯으로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여 안심시킨 뒤에 허를 찔러 공격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나라 고종 때 중서시황을 지낸 이의부는 항상 겉으로는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했으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미소를 지으며 선량한 얼굴을 하였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할 때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그를 해칠 음험한 계책을 궁리하여 오르지 않아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의부의 웃음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소리장도라는 성어가 생겼다. 당나라 현종 때의 간신 이인보도 이해 못지 않았다. 황족이었던 이인보는 권세가 대단했으며 글과 그림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됨이 음험하고 간사했으며 아부에 능했다. 그는 조정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를 배척하면서 수백 명의 충신을 줄였다. 모두 이인보를 두려워하여 그의 의견에 감히 반대를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황태자까지도 그를 두려워했다. 재상지위에 있던 19년 동안 황제를 능가하는 세도를 부렸으나 황제였던 현종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알록산도 이인보의 술수를 두려워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는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인보를 가리켜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소리장도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공을 세워야만 시임을 얻는 것은 아니다. 위나라의 장수 악양이 중산국을 쳤을 때 마침 악양의 아들이 중산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중산국의 왕은 분노한 나머지 악양의 아들을 삶아 국을 끓여 악양에게 보냈다. 악양은 천막안에서 태연하게 이를 다 먹어치웠다. 위나라의 문공이 이 말을 듣고 악양이 과인을 위해 제 아들의 살까지 먹었으니 과연 참된 충신이라고 칭찬하자 옆에서 도사찬이란 사람이 말했다. 자기 아들까지도 먹었는데 누구인들 먹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문공은 전쟁에서 이긴 악양의 공을 칭찬했으나 한편으로는 그의 본심을 의심하여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상대라고 경계하게 했다. 한편 노나라의 맹손이 수렵을 나가 새끼 노루를 잡았는데 그 부하인 진서파에게 그 노루를 싣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런데 어미 노루가 울면서 따라오자 진서파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새끼 노루를 놓아주었다. 사냥터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맹손이 크게 노해 진서파를 쫓아오였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화를 푼 맹손이 진서파를 다시 불러 아들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 이에 맹손의 마부가 이유를 물었다. 전에는 그를 벌하여 쫓아버리시더니
다시 불러 아드님을 지키는 중책을 맡기신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자 맹손은 이렇게 대답했다. 새끼 노루를 풀어줄 정도로 자애로운 사람이니 내 아들을 반드시 소중하게 다룰 것이네. 이렇게 악영은 공을 세우고도 의심을 받았지만 진섭하는 죄를 짓고도 더욱 신임을 얻었던 것이다. 한번 눈이 높아지면 웬만해서 성이 차지 않는다. 은나라를 멸망에 몰아넣은 폭군 조왕이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하자 지자가 두려워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었으니 국을 질그릇에 담는 것을 꺼려 주옥으로 그릇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은 그 그릇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니 곰발바닥이나 코끼리고기나 표범고기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음식이 그와 같이 사치스러워지면 반드시 비란 옷을 입고 고대광시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자면 창고의 재물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것이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천자는 작은 것을 보고서도 큰 일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일로서 미래에 있을 결과를 짐작하는 법이다. 결국 주왕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천하를 버릴 것이라고 기자는 짐작했던 것이다. 취해서 몰랐다고 말해야 미움을 받지 않는다. 폭군의 대명사, 하거른주의 주인공인 은나라의 주왕은 매일 밤낮으로 신하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환락에 빠져 세월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좌우 신하들에게 날짜를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주왕은 기자에게 사람을 보내 날짜를 물어오도록 하였다. 그러자 기자는 자기도 술에 취해 날짜를 잊어버렸다고 대답했다. 그 옆에서 시종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물어보자 기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천하의 주인으로서 환락에 탐닉하여 온 나라가 이를 따르고 사람들이 그 날짜조차 잊고 있으니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이구나. 모든 사람이 날짜를 모르고 있는데 나 홀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내 몸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또 어느 날 주왕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기자도 이에 불려나왔다. 모두 술에 취해 난장판이 되었는데 기자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있다가 새벽이 되어 시종이 끄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등청하니 주왕이 기자에게 물었다. 어제 누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누구인지 공은 생각이 나시오. 그러자 기자는 신은 너무 취해 도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나중에 누가 기자에게 왜 그리 말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기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내가 누구라고 말을 했다면 주왕은 내가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오. 그러면 주왕은 자신이 술에 취해 벌인 추한 행동을 내가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를 더욱 미워할 것이 틀림없소. 세상 만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이 다음날 술에 취했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술에 취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해야 물어본 사람도 안심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남의 생각을 알아차리면 큰 죄가 될 수 있다. 하루는 제나라의 대부 습삼이가 동료이자 제나라의 큰 세력가인 전성자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누대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삼면은 훤히 트여 있었으나 습삼이의 집은 수목이 울창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전성자는 그 나무들을 베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습삼이는 전성자의 의중을 간파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을 시켜 나무를 베라고 하였으나 곧 마음을 바꾸어 일을 멈추게 하였다. 하인이 마음이 변한 이유를 묻자 습삼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전성자가 장차 제 나라를 빼앗고 자신이 군주가 되려고 몰래 모의를 꾸미고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무를 벤다면 전성자는 내가 자신의 생각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방심할 수 없는 자로 여겨 내 몸이 곧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가 나무를 베라는 말을 하지 않은 이상 내가 나무를 베지 않더라도 큰 죄가 되지 않지만 입 밖에 내지 않은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지 말라고 한 것이다. 과연 머지않아 전성자는 제나라의 30대 군주인 평공을 시해하고 간공을 옹립하였으며 5년 만에 제나라의 국정을 손에 넣고 주물렀다. 이후 전성자의 고손자 전하가 32대 강공을 내쫓고 제나라의 군주가 되었다. 이로부터 제나라는 전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며 기원전 386년에 동주의 안왕은 그를 정식으로 제왕에 봉했다. 이 제나라를 이전의 제나라인 강제, 즉 강태공의 제나라와 비교하여 전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신을 알고 겸손해야 인정을 받는다. 양자가 일찍이 송나라를 지나다가
어느 여관에서 묵게 되었다. 그 여관 주인에게는 첩이 둘이 있었는데 한쪽은 용모가 추한데도 주인으로부터 아낌을 받고 있었고 한쪽은 미인인데도 천대를 받고 있었다. 여관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인은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조금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한 여자는 스스로 자신이 못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겸손하고 공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추함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낭자는 크게 감탄하여 제자에게 말했다. 자기가 현명하다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 현명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을 받는 법이다. 단대로 자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미인과 같이 도리어 천대를 받는 것이다. 이익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뱀장어는 뱀을 닮았고 뽕남벌레 누에는 송충이와 비슷하게 생겼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놀라고 송충이를 보면 징그러워 온몸에 털이 곤저교한다. 그런데 어부는 뱀장어를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만지고 누에 치는 여자는 징그러워하지 않고 누에를 치는 것이다. 어부가 뱀장어를 잡아도 사람들이 뱀장어를 먹지 않는다면 뱀장어를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누에 치는 여자가 누에에서 비단실을 뽑을 수 없다면 누에를 쳐다보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현인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더럽고 험한 일이라도 손발 벗고 나서며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두려움을 잊고 전쟁터의 용사들처럼 용감해지는 것이다. 물을 마시면 고꾸라지는 새가 사는 방법. 주주라는 새는 머리가 무겁고 꽁지가 굽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반드시 고꾸라지고 만다. 그래서 한 마리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다른 한 마리가 그 꽁지를 물어 고꾸라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주주는 이렇게 서로 교대로 꽁지를 물어주고 교대로 물을 마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힘이 부족한 상대를 도와주어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멀리까지 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조각하는 법. 환혁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조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는 사람 얼굴을 조각할 때는 처음에 코는 되도록 크게 만들고 눈은 되도록 작게 만든 것이 좋다고 가르쳤다. 그가 말한 이유는 이러했다. 큰 코는 잘못되면 깎아서 작게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 놓으면 크게 고칠 수 없는 법이다. 또 작게 만든 눈은 도려내어 크게 고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 놓으면 작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사도 같은 이치이다. 평소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현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말 한마디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정나라의 무공은 호나라를 치기 위해 먼저 그의 딸을 호왕에게 시집 보내어 그의 환심을 사고 방심시켰다. 그런 뒤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부 관기사가 호나라를 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무공은 호나라는 우리의 사돈나라인데 호나를 치라고 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고는 그를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안심한 호나라 왕은 정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았다. 정나라는 방심한 호나라를 정벌해서 자신의 땅으로 삼았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어려운 일이다. 송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집에 담이 무너지자 아들이 말했다. 무너진 담을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이 침입할 것입니다. 이웃집 노인도 같은 충고를 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두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무너진 담을 수리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도둑이 들어 부자는 많은 재물을 잃고 말았다. 비록 도둑을 맞기는 했지만 집안 사람들은 그 아들이 선견지명이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같은 말을 한 이웃집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상하다며 의심했다. 이웃집 노인이 한 말은 정당한 말이었지만 도둑이라고 의심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과 상황에 맞추어 말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사물의 도리를 잘 살펴야 한다. 한 도사가 연나라 왕에게 불사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연나라 왕은 도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신하를 보내 불사의 도를 배워오도록 시켰다.
그런데 그 신하가 불사에 돌을 미쳐 다 배우기도 전에 그 도사가 죽어버렸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불사의 돌을 배우러 갔던 신하가 이를 빨리 배우지 못했다고 책망했다. 왕은 도사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신하가 빨리 배우지 못했다고 화를 낸 것이었다. 왕은 사물의 도리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죄 없는 신하를 책망했던 것이다. 또 도사라는 사람은 자기 한 몸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면서도 왕에게 불로장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어리석은 왕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다. 상대국을 교란시켜 쉽게 이기는 방법. 정나라의 환공은 회나라를 정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아군의 피해가 적도록 회나라를 치고 싶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 회나라에 장수, 호걸, 장사, 충신, 상인, 변설가 등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환공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값진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명단과 각각에게 주어진 선물의 품목, 그리고 회나라를 정벌하면 그들에게 줄 관직명을 적은 한 권의 연명부를 만들었다. 이어서 회나라의 성곽 밖에 몰래 제단을 만들어 그 연명부를 땅에 파묻고는 닭과 돼지의 피를 근처에 뿌려 마치 맹약의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연명부를 쉽게 발견한 회나라 순찰병이 연명부를 찾아내어 왕에게 가져다 바치자 회나라 왕은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라 크게 노하여 이들 모두를 처형하였다. 환공은 회나라가 이들을 처형하느라 나라가 혼란해지고 나라를 지킬 인재가 사라진 틈을 타서 회나라를 공격해 자기 땅으로 삼았다. 소문이 사실임을 알아내는 방법. 초나라의 성왕은 상신을 태자로 정했으나 그 후 서자인 공자직을 더 총애하게 되어 태자를 공자직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상신도 이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왕에게 물어볼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상신은 자신의 가신 반숭에게 소문을 확인할 방법을 물었다. 반숭이 대답했다. 고모인 강호를 초대하여 그녀에게 일부러 무례한 짓을 해보십시오. 상신은 반숭이 시키는 대로 강우를 초대해서 무례한 짓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그러자 참다 못한 강우가 너의 사람됨이 이러하니 군주께서 태자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상신은 이로써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상신은 살기 위해서 반숭을 시켜 태자궁의 근위병으로 성왕을 쳤다. 사로잡혀 연금된 성왕은 마지막으로 곰발바닥 삶은 것을 먹고 싶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 곰발바닥은 오랜 시간 삶아야 하므로 원병이 도착할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신은 그 청을 매정하게 거절했으며 모든 것을 체념한 성왕은 자결하고 말았다. 꾀를 써서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 비무기는 초나라 재상의 근신이었는데 그관이라는 자가 새로 재상의 근신이 되어 매우 총애를 받았다. 그관을 질투한 비무기는 그를 제거할 꾀를 내어 재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관이 자신의 집에서 주연을 한번 베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재상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당장 그관에게 명했다. 한편 비무기는 그관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재상을 집에 모시려면 매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상께서는 군대의 일을 좋아하시니 그 뜻을 받들어 칼과 창을 든 병사들을 집안 곳곳에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관은 아무 생각 없이 비무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준비했다. 그런데 재상이 그관의 집에 도착하니 병사들이 집안 이곳저곳에 늘어서서 창칼을 번뜩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재상이 놀라서 비무기에게 그 이유를 묻자 비무기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대감님의 신변이 위험할지 모르니 서둘러 자리를 피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재상은 크게 노해서 다음날 그관을 불러 그의 죄를 책망하고 죽여버렸다. 거짓 상처를 내어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 위왕의 신하 두 사람과 제양군은 사이가 좋지 못해 항상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서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양군은 계책을 꾸몄다. 시정의 잡배 몇 사람을 매수해서 퇴천길에 자신을 거짓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물론 거짓 공격을 받은 제양군은 거짓 상처를 내고 며칠 동안 등청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제양군이 초췌한 모습으로 등청하자 위왕이 제양군에게 물었다. 대체 누구에게 원한을 샀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신은 누구에게도 원한을 산 일이 없습니다. 왕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저 두 사람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두 분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분들이 아닙니다. 재앙군이 물러간 후 위왕이 주변 사람에게 재앙군과 이 두 신하의 관계를 물었더니 모두 재앙군이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위왕은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며 두 신하를 죽였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 초왕의 애첩에 정수라는 여자가 있었다. 한동안 정수에게 빠져 지내던 초왕은 다른 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정수는 그 미녀를 제거하려 생각하고 꾀를 내어 그 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께서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니 그대가 임금을 모실 때 그렇게 하면 더욱 어여쁨을 받을 것이네. 그 미녀는 정수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정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여인은 평소부터 임금의 옥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 후 왕이 정수와 그 미녀를 불러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정수는 미리 시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오늘 임금께서 무슨 말씀이 계시거든 이유를 묻지 말고 그대로 즉시 시행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그날도 미녀는 군주 곁에 다가와서 자주 입을 가렸다. 왕은 거듭되는 무례를 참다 못해 화를 내며 당장 이 계집의 코를 베어버리라고 시종에게 명령했다. 시종은 얼른 칼을 뽑아 그 미녀의 코를 베어버렸다. 모욕당한 문지기의 복수. 제나라의 중대부에 이사라는 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을 모시고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낭하의 문에 한참을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월형을 당해 한쪽 발꿈치가 없는 문지기가 다가와서 마시다 남은 술이 있으면 주실 수 없겠느냐고 청했다. 그러자 이사는 호통을 쳤다. 저리 물러가거라. 전과자의 병신인 주제에 어찌 감히 윗사람에게 술을 달라고 한단 말이냐. 발꿈치가 없는 문지기는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얼마 후 이사가 궁 밖으로 나가자 문지기는 이사가 섰던 자리에 물을 뿌려 마치 오줌을 싼 것 같이 해두었다. 이튿날 왕이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다가 물자국을 보았다. 그리고 대체 누가 이 자리에 오줌을 쌌느냐고 문지기에게 물었다. 문지기는 대답했다. 누가 그랬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중대부 이사가 이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왕은 이 대답을 듣고 이사를 불러 불문곡직하고 사형에 처했다. 윗사람은 여러 아랫사람의 말을 비교해야 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때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하여 비교하지 않으면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 집의 출입문에 비유해 볼 때 특정한 사람의 말만 듣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릴 것이다. 숙소는 노나라의 대신으로서 나라의 정치를 전행했으며 그의 총애를 받는 수우라는 자는 집안의 일을 마음대로 처리했다. 숙손에게는 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수우는 이 아들을 시기하려 죽이려고 했다. 숙소는 아직 아들 임이 군주를 배알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우가 숙손도 모르게 임을 데리고 노나라의 군주를 아련하였는데 군주는 임에게 구슬띠를 선물로 주었다. 임은 구슬띠를 받았지만 부친의 허락이 없었으므로 허리에 차는 것을 삼가고 먼저 수우에게 부탁해서 부친의 허락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우는 숙손에게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구슬띠를 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임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임은 안심하고 구슬띠를 허리에 찼다. 그리고 수우는 숙손에게 아들이 이미 군주를 뵙고 구슬띠를 허리에 차고 있다고 일러 바쳤다. 숙손이 아들을 불러 그의 허리를 보니 수우가 말한 대로였다. 노한근은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한편 임이 형은 병이었는데 수우는 병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어느 날 숙소는 병을 위하여 종을 만들어 주었는데 종을 쳐도 좋다는 부친의 허락이 없었으므로 종을 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수우는 부친의 허락을 받았으니 종을 쳐보아도 될 것이라고 병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믿고 병은 종을 울렸다. 숙소는 그 소리를 듣고 노하여 이놈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종을 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병을 내쫓아버렸다. 병은 집에서 쫓겨나 제나라로 도망갔다. 그 후 1년이 지나자 수우는 병을 대신해서 숙손에게 용서를 빌었다. 화가 풀린 숙소는 병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수우는 이번에도 병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숙손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부친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귀국하라고 병의 귀국을 권했지만
병은 화를 내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병을 죽여버렸다. 이리하여 두 아들은 죽고 그 후 숙소는 병이 들었다. 이때 수우는 혼자서 숙손을 간호하면서 숙손이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숙손은 굶어 죽고 말았는데 수우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숨기고 그 집의 곳간에서 온갖 귀한 보물을 훔쳐 제 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숙손은 아들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수우 한 사람의 말만 들었으니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었다. 수우가 아무리 뭐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들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고 확인했으면 되었을 것이지만 수우는 숙손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숙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후한의 불씨를 남겨두면 내가 죽는다. 진나라 여공 때 육경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 군주의 권위를 위협했다. 그래서 대신 서동과 장어교가 이렇게 간했다. 지금 육경의 위세가 무거워 군주의 버금가는데 그치지 않고 붕당을 만들어 군주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래로는 국법을 어지럽히고 위로는 군주를 위협하고도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공은 이 말을 옳게 여기고 그 가운데 3명의 대신에게 죄를 물어 죽이고 나머지 3명의 대신은 살려두었다. 그러자 장어교가 다시 간했다. 같은 죄를 범한 자를 모두 처벌하지 않고 그 일부만 벌하게 되면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반드시 틈을 보아 군주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과인이 이미 대신 셋을 죽였는데 인정상 차마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는 없다. 군주께서는 차마 모조리 죽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살아남은 대신들은 반드시 음모를 꾸며 군주를 해칠 것입니다. 여공은 이 간언을 듣지 않고 세 대신을 살려두었는데 그 후 3개월 만에 세 대신은 반란을 일으켜 진나라의 땅을 분할하여 한, 위, 조의 세 나라로 독립하였다. 아랫사람을 다스리려면 꾀를 써야 한다. 위나라의 현령, 반경은 시장의 단속을 맡은 관리를 순찰하러 내보내고는 그때까지 시장을 순찰하던 공대부를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시장 단속을 나간 관리를 다시 불러들였다. 시장 관리가 한참을 서 있었으나 반경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고 다시 그를 순찰하러 내보냈다. 시장 단속을 나간 관리가 생각하기를 공대부가 현령에게 모종의 보고를 하고 자기를 의심하여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시장의 상인들을 갈취하는 부정을 저지르지 못했다. 송나라의 재상대화는 어느 날 밤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소문에 의하면 요사이 밤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마차를 타고 이사의 집에 드나드는 자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여 그 집의 동정을 살피고 오너라. 얼마 후 아랫사람이 돌아와 보고하였다. 마차를 타고 온 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상자를 들고 와서 이사와 이야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그 상자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환이 일부러 마차에 대한 말을 하여 이사의 집을 탐지하러 간 아랫사람이 매수되는 일이 없이 본바를 사실대로 보고하는지를 살핀 것이다. 주나라 군주는 일부러 자신의 지팡이를 감추어 두고는 분실했으니 찾으라고 관리들에게 명령했으나 3일이 지나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백성 중에서 나이 많은 노인을 불러 찾아오라고 명령했더니 하루도 안 되어 어느 민가의 지붕 위에서 찾아왔다. 그래서 주왕은 이렇게 말했다. 과인은 이 일로서 관리들이 직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지팡이를 찾아내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너희들은 그런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시켰더니 하루도 안 되어 찾아내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직무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물론 노인은 주왕이 몰래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었다. 관리들은 모두 황송해하며 주왕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송나라의 재상이 한 관리를 시장에 내보냈다. 그가 돌아오자 재상이 물었다.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남문 밖에 소달구지가 너무 많아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재상은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물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관리에게 경고하고는 시장을 단속하는 관리를 불러 책망했다. 시장의 남문 밖에 무슨 쇠똥이 그리도 많은가? 시장의 관리는 재상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빨리 시장의 동정을 안 대대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후로는 더욱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었다.
한나라의 소우는 자기 손톱을 깎아 손에 쥐고는 없어졌다고 하면서 빨리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손톱을 깎아서는 찾았다고 하면서 내놓았다. 이로써 소우는 이 측근이 성실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지는 연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거짓말로 지금 문 밖으로 나간 것이 백마가 아니냐라고 주위에 물었다. 좌우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일부러 문 밖으로 나가 확인하는 신용을 하고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말씀대로 백마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로써 자지는 그가 불성실하며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을 알았다. 번뜩이는 기지로 목숨을 건진 오자서. 춘추시대 오자서는 그의 아버지 오사와 오상이 초나라의 평왕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자 일단 몸을 피해야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밀리에 초나라를 벗어나 오나라로 다났다. 오자서는 초나라와 오나라 사이의 국경에 있는 초나라의 경비 초소에 도착하자 태연히 가짜 통행증을 보여주고 관문을 통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전가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초병에게 붙잡혀 경비대장에게 끌려갔다. 오자서가 가만히 살펴보니 경비대장은 자신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그 자세한 이유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오자서는 순간적으로 기재를 발휘해서 자신을 신문하는 경비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평왕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구슬을 갖고 있기 때문이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도중에 나는 이미 그 구슬을 잃어버렸소. 만일 당신이 나를 상부에 인계한다면 나는 당신이 그 구슬을 빼앗아 삼켜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래도 나를 상부에 넘기겠습니까? 경비대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에 일리가 있었다. 오자서를 넘겼다가는 분명히 평왕이 자신의 배를 갈라 구슬을 찾을 것이 분명했다. 겁이 덜컥 난 경비대장은 오자서를 그대로 풀어주고 말았다. 공자의 등용을 방해한 차어. 춘추시대에 차어라는 송나라 관리가 공자를 송나라의 재상에게 소개했다. 공자가 재상과 오랜 대화를 마친 후에 돌아가자 차어가 곧 들어와서 재상에게 공자의 인품과 학식이 어떠냐고 물었다. 재상은 이렇게 대답했다. 공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학식의 깊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군주를 도와 백성을 인의로 감화시켜 도덕경치를 시현할 수 있는 인품이네. 그러면서 재상은 다시 말을 이었다. 얘가 자네를 그동안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 공자를 만나보니 자네가 마치 벼룩이나 파리처럼 하찮게 느껴지네. 나는 공자처럼 훌륭한 인물이 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 군주께 소개하려고 하네. 차어는 군주나 재상이 자기보다 공자를 귀하게 여긴다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재상에게 말했다. 군주께서 만일 공자를 만나시다면 당신을 벼룩이나 파리처럼 하찮게 여길 것이니 당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재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차어의 말이 맞게 느껴졌다. 그래서 공자를 군주에게 소개하려는 생각을 벌였다. 달라는 떡을 주어 지백을 채에 죽게 만든 위선자. 춘추시대 말기 강대국인 진나라는 조, 위, 한의 이른바 삼가분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진나라는 문공 때부터 천하의 패권을 놓고 초나라와 겨루었으나 경공이 실정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잃었고 권력이 경대부에게 넘어가 경대부의 세력이 군주보다 강해진 상태였다. 마침내 6 경대부들이 패권을 두고 싸운 끝에 조씨, 위씨, 한씨, 지씨가 범씨와 중행씨를 진나라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각각 나누어 차지하였다. 내성씨의 세력과 영지는 진나라 임금의 영지보다 더욱 커졌으며 나라나 다름없었다. 내성씨 중에서는 지씨인 지백이 가장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으며 조, 위, 한은 지백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었다. 기구만장해진 지백이 위선자에게 땅을 떼어달라고 강요했지만 위선자는 못 주겠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위선자의 부하인 임장이 이렇게 말했다. 지백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욕심을 부려 함부로 남의 영토를 요구하니 천하의 모든 나라는 지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주께서는 그 땅을 지백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지백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상대를 더욱 경시하게 될 것이고 이웃나라들은 더욱 경계하여 서로 힘을 합칠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친 나라들로서 상대를 경시하는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지백의 목숨도 길지 못할 것입니다. 위선자는 임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어
만호의 고을을 지백에게 주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지백은 한강자에게도 땅을 요구하였다. 한강자도 어쩔 도리 없이 만호의 고을을 지백에게 주었다. 귀구만장해진 지백은 다시 조양자에게 최고량의 땅을 요구하였다. 이 선자와 한강자 두 사람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땅을 내어주자 이번에는 아예 자기 땅인 것처럼 가장 기울어진 땅을 지정해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양자는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가신 장맹담과 상의한 끝에 지백의 요구를 거절했다. 자기 요구를 감히 거절했다고 크게 노한 지백은 조양자를 힘으로 없애버리려 하였다. 자신의 군대뿐만 아니라 한강자와 위선자에게도 군사를 동원하도록 강요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조양자는 이들 연합군에 저항하여 농성할 장소로 진양성을 택했다. 지백의 연합군은 진양성을 포위하고 부근을 흐르는 하천을 막아 그 물길을 진양성 안으로 몰아넣었다. 성을 물에 잠기게 하자는 작전이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양성은 물에 잠겼다. 조양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리 끝에 기사회생의 묘책을 생각해내었다. 칸과 위의 군사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지백의 군사를 협봉하자는 것이 조양자의 묘책이었다. 칸과 위가 조양자의 설득에 동의하자 조양자는 진양성으로 흘러들어오는 물길을 지백의 진영으로 돌리자는 계책을 제시하였다. 조양자는 약속된 날짜에 제방을 지키던 지백의 군사를 모두 죽이고 진양성으로 흘러들어오던 물길을 지백의 진영으로 돌렸다. 갑자기 물난리를 만난 지백의 군사들은 아우성을 치며 물을 피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과 위의 군사들이 일제히 협공하고 조양자는 직접 그 앞을 가로막아 무찔러 들어가니 지백의 군사는 저항을 하지 못하고 대패하였다. 조양자는 지백과 그 일족을 모두 죽이고 지백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삼분하였다. 진양성의 싸움에서 지씨 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진나라로부터 삼가분진한 한, 위, 조의 세 세력은 기원전 403년 주나라로부터 제후국으로 인정받았다. 역사에서는 삼가분리비전을 춘추시대, 이후를 전국시대라고 부른다. 추남종을 상전으로 모셔 후이 대접받은 전성자. 치자피란 이름의 종이 전성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전성자가 제나라에서 죄를 짓고 연나라로 달아나게 되었다. 치자피는 짐을 짊어지고 전성자의 뒤를 따랐으나 급히 도망을 치느라 전성자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으므로 가는 곳마다 모진 대우를 받았다. 마침내 그들이 국경지대에 도착하자 치자피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공께서는 비록 도망치는 몸으로 의관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시나 아직 위풍당당한 풍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남의 다리도 절며 몰골도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모시고 온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상전이 되어 당신을 종으로 부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제가 얼마나 대단하면 당신같이 풍채가 당당한 사람을 종으로 부릴까 생각할 사람들은 저를 대단한 귀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분간 당신이 나의 종 행세를 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성자는 이 말을 옳게 여기고 치자피의 아랫사람이 되어 짐을 짊어지고 국경을 넘어 어느 여관에 묵게 되었다. 여관 주인은 수행하는 종의 위풍당당한 풍모를 보고는 치자피가 대단한 귀인이라고 생각하여 술과 밥을 내놓으며 융숭이 대접했다. 그리고 이후 가는 곳마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았다. 늙은 말과 개미의 지혜를 빌린 관중과 습붕.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환공이 고죽국을 정벌하러 출진하자 재상 관중과 습붕은 환공을 수행하여 정벌에 참여했다. 출발할 때는 봄이었으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는 어느덧 겨울이 되었다. 행군대형이 깊은 산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내려 길을 덮었다. 그래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관중은 이럴 때는 늙은 말의 지혜, 즉 노마지즈를 빌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늙은 말의 뒤를 따라 행군하니 얼마 가지 않아 길이 나타났다. 또 언젠가는 산속을 가고 있었는데 물이 없어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러자 습붕이 개미는 겨울 동안은 산의 남쪽에 살고 여름에는 산의 북쪽에 산대 그 개미집 아래 8자쯤 되는 곳에 물이 있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병사들에게 개미집을 찾게 했다. 병사들이 개미집을 찾아내어
땅을 파니 과연 물이 발견되어 갈증을 면할 수 있었다. 왕의 불사약을 빼앗아 먹고도 무사한 신하. 초나라의 어느 도사가 왕에게 불사약이라는 것을รับ쳤다. 관원이 이 약을 받아들고 어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중사 벼슬에 있는 시어관이 이를 보고 내가 그것을 좀 먹어봐도 되겠는가? 라고 물었다. 관원은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면서 괜찮으니 먹어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시어관은 아무 망설임 없이 널름 그 약을 먹어버리고 말았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시어관을 데려다 꾸짖고는 목을 베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시어관은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신이 관원에게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서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먹었으니 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죄는 그 관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도사가 불사약을 바쳤는데 이것을 먹었다는 죄로 신을 죽이시다면 그것은 불사약이 아니라 사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도사가 폐하를 속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죄 없는 신을 죽이시고 게다가 도사에게 속았다는 말이 세간에 퍼지는 것보다 신을 용서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왕은 결국 시어관을 죽이지 못했다. 소문 안 내고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 한나라의 주군은 재상 엄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해침을 당할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를 알고 풍절하는 사람이 주군에게 이렇게 묘책을 알려주었다. 엄수가 비록 한나라의 재상이기는 하지만 왕은 그와 친족인 한괴를 더 총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 항상 질투하며 세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왕은 물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주군께서는 자객을 보내어 한괴를 암살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왕은 이를 엄수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어 반드시 엄수를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심받지 않고 동시에 두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묘책이 아니겠습니까? 잘못 가르친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관리. 어느 위나라 사람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충고했다. 시집을 가면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요령껏 저축을 해라. 살다 보면 이혼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며 평생을 해로하는 것은 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평소부터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는 법이다. 딸은 이 말에 따라 시집에 살면서도 남몰래 재물을 모으고 불렸는데 그만 시어머니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며 며느리를 그날로 친정으로 쫓아보냈다. 그런데 쫓겨온 딸이 친정으로 가지고 온 재물은 시집 갈 때 가지고 간 재물의 배가 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잘못 가르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친정의 재산을 불려온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를 두고 한디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관직에 있는 자를 보면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관직을 재물을 모으는 자리로 생각하여 나라 곳간의 재물로 자신의 재물을 늘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에 따라 할 일이 따로 있다. 춘추시대 위나라의 소왕은 자신이 친히 모든 정사에 관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맹상군을 불러 그 뜻을 전하고 상의했다. 그러자 맹상군은 소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생각이시라면 우선 법전을 읽고 익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선대위로부터의 큰 사건의 판례를 찾아 읽으시오. 그래서 소왕은 법전을 펴서 숙독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여 장쯤 읽고는 그만 지쳐 잠이 들고 말았다. 초왕은 잠에서 깨어나 과인은 끈기가 없어 이 법전을 다 읽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며 법전을 내팽개쳤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주된 자가 정권을 장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하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니 졸음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다 자기 직책에 따라 알아야 할 일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아래 사람에게 본심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한비자는 이렇게 가르쳤다. 군주나 윗사람은 자기 본심을 신하나 아랫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군주의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면 신하는 그것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이다. 군주의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없어 조심하기 마련이다. 군주의 지혜가 밖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꾸미려 할 것이며 군주가 지혜가 있더라도 지혜를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암암리에 술책을 부리려고 할 것이다. 또한 군주에게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주의 마음을 탐지하려고 애쓸 것이며
군주가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 탐욕을 이용하여 살이를 추구할 것이다. 즉, 신하는 언제나 군주의 속마음을 탐지하려 하므로 군주는 이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주는 자기의 감정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하의 마음을 능히 살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군주는 신하를 대함에 있어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며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